네, 글로벌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유동성을 마구마구 투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다독이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이분의 한번 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돈풀기 작업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해서 그럼요. TV에서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늠이란 걸 해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신지요? 일단 시장 안정화 효과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안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정책적 지원. 유동성 지원 효과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안정화, 그러니까 채권 시장 및 증권 시장 이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기업 도산을 막겠다라는 쪽입니다. 지금 기업들 매출이 이제 굉장히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기업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2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만 지속되면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기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 도산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는지, 막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적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조 원 정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 50조 원,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연장이라든지 정책 자금 추가 지원, 이자 이제 의자를 이제 납부하는 걸 좀 이렇게 지연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네. 나머지 50조 원 정도가 이제 좀 대기업들 내지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안정화하는 그런 이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이제 유의적으로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채 시장, CP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마비가 되면 바로 기업 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더군다나 회사채 시장에 2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붓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조치다. 아주 그리고 시급성이 높은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 부양책에 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 규모도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또 공급하는 시기도 대폭 이제 빠르게 해서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또 3차 비상경제회의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안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위소득의 150%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전체 한 70% 가구에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안정화 정책은 사실은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소비가 지나치게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결국은 기업들이 매출을 못 일으키게 되고 도산의 위험성을 또다시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물론 현금의 형태가 아닙니다.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소비를 해야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이번 지원 규모는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1년 GDP가 2천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8조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면 0.5% 전체 GDP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번 시장 안정화 조치와 더불어서 기업의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조금 묶어서 네네.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죠. 네. 뭐 이제 오늘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현금이 아닌 뭐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한 뭐 각종 소비 쿠폰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게 되겠죠. 이를 뭐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좀 그나마 도산의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안한 시그널들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어서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뭐 일색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그냥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지금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가장 최근 전망치들을 살펴보면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0.1%, 피치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올해 0.8%까지는 가능할 그랬나요? 거다. 나름 이렇게 높게 보고 있고요. 네네. S&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인데 영국의 캡ιτال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기관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0% 정도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올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선방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우울한 전망이기는 씁쓸하죠. 한데요. 예. 근데 이제 해외의 여러 국가들을 보면 유럽 쪽이나 혹은 북미 쪽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랑 감안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림을 좀 어떻게 그려가야 돼요? 뭐 이렇더라도 뭐 똑같은 뭐 0%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뭐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가 최악의 성적을 가져올 것 같다라는 거에는 대부분의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진입한 부분 국가들이 이미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 마이너스 폭이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는 그래서 최악의 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곳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이제 역대 거의 최악의 이제 시즌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조금 여파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 근처 가면 아마 치료제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의 개발까지도 아마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서 4분기부터는 완만하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그림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의 뭐 확진자 수가 뭐 어느 정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뭐 2주 뒤쯤에 뭐 정점을 찍고 뭐 이렇게 내려간다 뭐 이런 그림이 진짜로 나오게 된다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당겨질 수가 있죠. 만약에 2주 후 정도에 진짜로 미국에서 이제 사태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면 그러면 회복의 시기는 더 앞쪽으로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말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2주 후에 과연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네. 말씀 주셨듯이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진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전제 조건을 달고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침체기가 2분기 정점 그리고 3분기에도 조금 부진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앞당겨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선반영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뭐 시장은 어떻게 흐름을 좀 일단 증시는 이제 항상 조금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최악의 이제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의 저점은 2분기에서도 조금 초기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4월 중에 아마 증시의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점을 찍는다고 해서 네. 바로 또 이렇게 V자로 올라가서는 빠르게 않겠죠?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요. 지난주에 급반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급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금융시장 10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효과를 가져오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즉시 효과를 내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주 굉장히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면 근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2분기가 오히려 최악이 될 것이다. 네. 따라서 금융지표, 증시지표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괴리가 커질 때 어느 쪽이 쫓아가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네. 증시지표가 실물 경제를 쫓아가는 쪽으로 안 선회를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증시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지표와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깔아앉고 있을 때 증시가 나홀로 계속 상승장을 보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완만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수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네. 기간이 또 2주, 길게는 3주까지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번 주 그리고 좀 길게는 다음 주까지는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야겠죠.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뭐 시장에 뭐 바닥이 어디냐? 뭐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지표를 삼을 만한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추가적인 급락의 폭이 또다시 또 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예. 증시의 저점은 지난번에 이제 이전에 전 저점이 네네. 1,450포인트 근처거든요. 오히려 그 정도가 이제 이번 증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도산이 발생하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하락하는 폭도 지난번 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위원님,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여전히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미암아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투자 의사 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 좀 분산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위험성들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시점일수록 펀더멘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후, 2년 후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분할 매수와 같은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공감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